건너는 밭에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료를 넣지 않고 움직이는 선박이 한국에서 설계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배 한 척의 가격이 기존 선박의 3배가 넘는 7천억 원 수준인데도 전 세계 해운사들이 앞다퉈 계약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세와 연료비 폭탄에 몰린 해운업계. 그 막다른 골목에서 왜 모두가 한국을 바라보게 된 걸까요? 한 외국인 해운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바다의 미래를 바꿀 그 결정적 이유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파이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해운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올해로 이 업계에서 22년째 일하고 있죠. 로이드 해운그룹 전략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독립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 자문도 했고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 분석에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해운업은 안정적인 산업이었습니다. 배에 기름 넣고 화물 싣고 바다 건너면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숫자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제 책상 위에 쌓이는 보고서마다 빨간 글씨가 늘어났죠. IMO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넷제로라고 부르는 그 목표 말입니다. 해운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약 3%를 차지한다는 걸 아시나요? 3%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절대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계산한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데 드는 연료비가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30년 이후엔 탄소세가 연료비를 넘어섭니다. 배를 운항하는 비용보다 탄소를 배출한 벌금이 더 커진다는 뜻이죠. 이건 사업이 아니라 봉사활동입니다.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암모니아,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들이요. 그런데 계산할수록 답이 안 나왔습니다. 연료비가 서너 배로 뛰고 연료 탱크가 커지면서 화물 공간이 10에서 15% 줄어듭니다. 배는 화물을 실어야 돈을 버는데 화물 공간이 줄면 수익이 붕괴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업계 내부 보고서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22해 동안 바다를 분석했지만 이런 결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문서 맨 아래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연필로 살짝 적어놓은 메모였죠. 거기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조선소가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친한 동료 제임스 헌터를 만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같은 업계에서 구른 사람이죠. 제임스에게 요즘 분석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암모니아도 안 되고 메탄올도 안 되고 수소도 현실성이 없다고요. 제임스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서요. 우리는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20년 넘게 해운을 분석했는데 답이 없는 건 처음이라고요. 그때 제임스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원자력이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원자력을 상선에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원자력, 상선.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상선에 원자력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죠.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60년간 원자력 상선은 금기였거든요. 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기억, 항만의 거부감. 그래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 문서들을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원자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MSR이라는 용융염 원자로. 특히 MCFR 기술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박 수명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저는 밤새 계산을 했습니다. 우라늄 1g의 에너지가 석탄 3톤과 맞먹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선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계산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무연료 운항. 이론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틴 헤이워드 대표는 코웃음을 쳤죠. 원자력 선박이라니 몽상가들의 환상이라고요. 마틴 대표는 이미 LNG와 암모니아의 대규모 투자를 밀어붙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의견이 달갑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다고요. 아내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눈빛이 예전 같다면서요. 2008년 이후로 처음 보는 눈빛이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원자력 선박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마틴 대표는 몽상가의 환상이라고 했지만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요. 그래서 주말 내내 서재에 틀어박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부터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밀도란 단위 질량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료 1kg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기존 선박 연료인 중유의 에너지 밀도를 기준으로 잡고 다른 연료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암모니아는 중유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같은 거리를 가려면 2배 이상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메탄올도 비슷했습니다. 수소는 에너지 밀도 자체는 높지만 저장하려면 극저온 탱크가 필요해서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대안을 봐도 기존 중유보다 효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니 연료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라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우라늄 1g이 핵분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석탄 3톤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3kg이 아니라 3톤이라고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산해봤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태평양을 횡단하려면 중유가 약 5,000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에너지를 우라늄으로 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약 2kg이 채 안 됐습니다. 5,000톤 대 2kg.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연료 탱크 개념이 사라진다는 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기존 선박은 화물 공간의 상당 부분을 연료 탱크로 써야 합니다. 멀리 갈수록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원자력은 연료 자체가 워낙 작아서 탱크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 공간을 전부 화물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죠.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30년 운항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최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중에 MCFR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원자로 수명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선박의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니까 배를 만들 때 연료를 넣으면 폐선할 때까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계산을 끝내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30년 무연료 운항, 연료비 제로, 탄소 배출 제로, 해운업이 찾던 모든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08년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예측했다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죠. 그 이후로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맞아도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다고요. 원자력으로 배를 움직이면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요. 아내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눈빛이 달라졌다고요. 2008년 이후로 처음 보는 눈빛이라면서요.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2008년 이후로 저는 늘 조심했거든요. 흥분하지 않으려고 확신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나 봅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는 건 좋지만 너무 조심하면 기회를 놓친다고요. 확신이 서면 움직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맞았지만 현실의 벽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원자력 선박이 가능하다면 왜 아무도 안 하는 걸까?
분명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이 기술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선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와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라파워라는 회사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로 유명했죠. 러시아는 이미 원자력 쇄빙선을 운용하고 있었고 중국도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자로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많았지만 그걸 상선에 적용할 능력을 가진 나라는 달랐습니다. 원자력 선박을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원자로 기술과 조선 능력이죠. 미국은 원자로 기술은 있지만 상선 건조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군함과 쇄빙선만 만들지 대형 상선은 못 만들었고요. 그때 한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능력과 원전 기자재 제조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사실상 하나뿐이라고요. 대한민국.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라면 조선소가 유명한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전 기술까지 있다고요. 한국에 대해 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의 제조 강국 중 하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그리고 조선소. 그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원자력 기술 강국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짓는 나라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적도 있었고 그 원전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는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만드는 세계적인 업체였죠. 저는 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선업이었습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선박 수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거의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했죠.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 액체를 운반해야 하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배입니다. 그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다는 겁니다. 조선 능력과 원전 기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원전 기술은 있지만 조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산업이 위축됐고요. 중국은 두 가지 다 있지만 국제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서방 해운사들이 중국산 원자력 선박을 선뜻 도입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결국 남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서방 기준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조선과 원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HD현대의 발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원자력 선박 개발을 공식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테라파워와 협력해서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선박을 만들겠다고요.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고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빅3 조선사가 전부 원자력 선박에 뛰어든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세 회사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었다는 뜻이죠. 그들은 탄소세 시대가 오면 원자력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보다 먼저요.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2008년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저는 숫자를 믿고 확신에 찼다가 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현장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저는 마틴 헤이워드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출장을 승인해달라고요. 직접 조선소를 방문하고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하게요. 마틴 대표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우리는 이미 LNG와 암모니아에 투자했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요. 원자력 같은 몽상에 회사 자원을 쓸 수 없다면서요. 제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틴 대표가 틀렸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팩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안 보내준다고요. 마틴 대표가 시간 낭비라고 했다고요. 아내는 가만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가겠다고요. 내 돈으로라도 확인하겠다고요. 이건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라고요. 확실해지려면 직접 봐야 한다면서요. 다음 날 저는 2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마틴 대표는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휴가는 승인됐습니다. 저는 바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표를요. 생애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된 겁니다. 비행기를 예약하고 나니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제가 맞으면 해운업의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틀리면 휴가 2주를 날리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배운 게 있다면 불확실성을 피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딸 에밀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죠. 에밀리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제 일을 늘 못마땅해 했죠. 해운업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아느냐며 자주 따졌으니까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왜 가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름을 안 쓰는 배를 보러 간다고요. 에밀리는 처음으로 제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그런 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요.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08년의 악몽이 또 찾아왔거든요. 그해 저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는 봤지만 해석을 잘못했죠.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보고서를 썼고 회사는 제 분석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때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평판이 하룻밤에 무너졌죠.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상사들은 제 보고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떠나야 했고 몇 년간 방황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원자력 선박이 해운업의 미래라고요. 이 확신이 맞는 건지 아니면 2008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른다는 것이요. 새벽에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계산한 자료들, 질문 목록. 준비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가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길 바란다고요. 당신이 맞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애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깨끗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어서 찾아가기 어렵지 않았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HD현대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출발 전에 HD현대 홍보팀에 연락을 취해뒀거든요. 해운 애널리스트인데 원자력 선박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요. 의외로 흔쾌히 방문을 허락해줬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도로, 깔끔한 도시 풍경. 선진국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을 낮춰봤던 것 같거든요. HD현대 본사에 도착했을 때 박준혁이라는 부사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원자력 선박 프로젝트 총괄이라고 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준혁 부사장은 과묵한 인상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며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환영한다고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라고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죠. 박준혁 부사장이 직접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감정 없이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자력 선박 프로젝트의 개요부터 시작됐습니다. HD현대는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한 컨테이너선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목표는 2035년 첫 취항이었죠. 예상보다 가까운 미래였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도 설명됐습니다. 원자로 출력, 안전장치, 연료 수명, 운영 비용. 모든 숫자가 제가 혼자 계산했던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제 계산이 맞았다는 확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하느냐고요. 박준혁 부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라고요. 미국은 원자로는 만들 수 있지만 배를 못 만들고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로 원자력에 손을 못 대고 유럽은 조선업 자체가 쇠퇴했다고요. 우리만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까 공항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을 하청 조선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하청이 아니라 이 분야의 유일한 플레이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박준혁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느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고 싶다고요. 설계도나 계산서 말고 현장을요. 실제로 배를 만드는 곳을요. 박준혁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거제로 가자고요. 직접 보여주겠다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첫날 인상을 이야기했죠. 예상보다 체계적이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요. 숫자가 다 맞았다고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요. 내일 현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2008년의 악몽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박준혁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거제도까지는 차로 4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저는 그 시간 동안 박준혁 부사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은 조선업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HD현대까지 한국 조선업의 부침을 모두 겪은 사람이었죠. 그의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70년대에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과 유럽이 조선업을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다죠.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있다고요. 이봐, 해봤어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요. 그 정신으로 한국 조선업이 시작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영국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산이 많았고 터널도 많았죠. 박준혁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땅이 좁고 산이 많아서 뭘 하든 힘들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경상남도에 들어서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저 바다가 우리의 일터라고요. 한국인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라고요. 점심때쯤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섬이라고는 하지만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제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조선소와 관련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이 섬 전체가 조선업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HD현대 거제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드넓은 야적장에는 선박 블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멀리 도크에서는 실제로 배가 건조되고 있었죠. 정문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동훈이라는 이름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동훈 소장은 거친 손과 검게 그을린 피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은 이동훈 소장을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동훈 소장이 조선소를 안내해줬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들어갔죠. 가까이서 보니 규모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 중 하나라는 골리앗 크레인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한 번에 1600톤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록 조립 공정을 보여줬습니다. 배는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서 조립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레고처럼요. 그런데 그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수십 미터짜리 블록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동훈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이라고요. 대충은 못한다고요. 도크에서 건조 중인 LNG 운반선을 봤습니다. 거대한 구형 탱크들이 인상적이었죠.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입니다. 조금이라도 누출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화물이죠. 그래서 용접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동훈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대부분을 한국이 만든다고요. 특히 멤브레인 타입이라는 최신 기술은 한국만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하냐고요? 이동훈 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용접사가 없어서라고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줬습니다. 멤브레인 용접은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용접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린다고요. 그런 용접사가 수천 명 필요한데 그걸 갖춘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복사할 수 없다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원자력 선박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자로 기술은 도면으로 전수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숙련공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현장 견학을 마치고 사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동훈 소장이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정성스럽게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대접해야지요라고요. 그 말투가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동훈 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 이 조선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요. 그때는 일본 기술자들한테 배웠다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밤새 공부했다고요. 그렇게 하나씩 배워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요. 이동훈 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배우는데 미쳤다고요. 일본한테 배우고 유럽한테 배우고 배운 걸 개선해서 더 잘 만들었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됐다고요. 그게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기술력이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려는 집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끈기. 2008년에 저는 데이터만 보고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현장에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원자력 선박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소 견학을 계속했습니다. 어제는 일반적인 시설을 봤다면 오늘은 원자력 선박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과 이동훈 소장이 함께 안내해줬습니다. 먼저 설계동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선박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죠. 박준혁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원자력 선박의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미 초안은 완성됐고 세부 설계 단계라고요.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최민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MIT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인재라고 소개됐습니다. 최민재 엔지니어가 자신이 담당하는 부분을 설명해줬습니다. 원자로와 추진 시스템의 연결 구조였습니다. 설명을 듣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민재 엔지니어의 나이가 제 딸 에밀리와 비슷했거든요. 에밀리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며 해운업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같은 또래의 친환경 선박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같은 세대가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다는 게 묘한 감동을 줬습니다. 최민재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고요? MIT 나왔으면 미국에서 좋은 직장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요. 최민재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역사를 만들 수 있어서라고요. 미국에서는 남의 회사에서 일하지만 여기서는 세계 최초를 만든다고요. 그게 더 재밌다고요. 설계동을 나와서 특수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원자력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구역이었습니다. 아직 건물은 없고 넓은 부지만 있었죠. 박준혁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여기에 원자로 조립시설이 들어선다고요.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이었습니다. 한스 밀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독일 출신 조선업 임원이라고요. 박준혁 부사장과 아는 사이인 듯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독일분이 왜 여기 계시냐고요. 한스 밀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우러 왔다고요. 저는 더 놀랐습니다. 독일이 한국한테 배운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독일은 산업강국의 대명사였으니까요. 한스 밀러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독일 조선업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독일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요. 대부분의 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기술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스 밀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만이라고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거부했다고요. 한국과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대응하지 못했다고요. 인건비가 문제라고 핑계댔지만 사실은 혁신을 두려워한 거라고요. 한스 밀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한때 바다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상선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영국 조선업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한스 밀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버리고 배우러 왔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뭐가 다른지 직접 보려고요.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한다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한스 밀러와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스 밀러는 한국 조선업의 강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속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일처리가 엄청 빠르다고요. 둘째, 품질. 빠르면서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셋째, 집념.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걸 독일이 못 따라 하느냐고요. 한스 밀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고요. 독일은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는데 그게 때로는 혁신을 막는다고요. 한국은 규정도 중요하지만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하다고요. 유연성이 다르다고요. 오후에는 용접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용접 연습을 하고 있었죠. 이동훈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미래의 마스터 용접사들이라고요. 5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현장에 투입된다고요. 저는 한 훈련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용접을 배우냐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무직을 선호하지 않느냐고요. 훈련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배우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서라고요. 한국 용접사 자격증 있으면 어디서든 대우받는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한국 제조업의 기반이구나 싶었습니다. 조선소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원자력 선박이 그저 숫자로만 존재했습니다. 이론적 가능성, 예상 비용 절감, 탄소 배출 감소량. 전부 추상적인 개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설계하는 엔지니어, 용접하는 기술자, 관리하는 임원.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스 밀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배우러 왔다는 말이요.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었습니다. 영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서양인으로서의 우월감.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니 그런 자존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밤늦게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했죠. 아내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에 활기가 넘친다고요.
좋은 징조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제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방문이 성사됐죠. 원자력 선박의 핵심인 원자로 기술을 직접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대전까지는 KTX라는 고속철도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도 안 걸렸죠. 영국의 기차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했으며 내부도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한국의 인프라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 외곽의 과학단지에 있었습니다. 연구원 정문에서 김서연이라는 연구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과학자였죠.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MSR 연구의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소개됐습니다. 연구원 내부로 안내받았습니다.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소지품 검사, 방문자 배지 착용. 원자력 관련 시설이니 당연한 절차였지만 그 꼼꼼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MSR, 그러니까 용융염 원자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서류로만 봤던 기술을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기회였죠. 김서연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원자로는 핵연료를 고체 형태로 사용한다고요. 연료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MSR은 핵연료가 액체 상태로 녹아있다고요. 용융염 속에 연료가 섞여서 순환하는 구조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김서연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전성 때문이라고요. 기존 원자로의 가장 큰 위험은 멜트다운, 즉 노심 용융이라고요. 핵연료가 과열되어 녹아내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MSR은 애초에 연료가 녹아있는 상태라고요. 용융염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팽창하고 팽창하면 핵반응이 줄어드는 구조라고요. 물리 법칙상 멜트다운이 불가능하다고요. 자기 제어형 원자로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있었죠. 그렇게 좋은 기술인데 왜 아직 상용화가 안 됐느냐고요. 김서연 팀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료 문제라고요. 용융염은 부식성이 강해서 일반 금속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요.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이 문제와 씨름해왔는데 최근에야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새로운 합금과 코팅 기술 덕분이라고요. 점심을 먹으며 김서연 팀장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느냐고요.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 아니냐고요. 김서연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릴까요라고요.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실험 결과들이었죠. 소규모 원자로에서 얻은 데이터, 재료 테스트 결과, 시뮬레이션 분석.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혼자 계산했던 것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제 계산보다 더 좋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다 검증된 거냐고요. 김서연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이고 동료 평가를 거친 데이터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가능한 거였습니다. 30년 무연료 운항, 탄소 배출 제로, 해운업의 게임 체인저. 김서연 팀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직 믿기 어려우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것 같다고요. 제가 20년 넘게 분석한 산업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요. 김서연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나요라고요. 그 말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게 제 직업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숫자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연구시설을 직접 견학했습니다. 실험용 원자로, 재료 테스트 장비, 시뮬레이션 센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죠.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었죠. 영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뭘 보러 오셨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보러 왔다고요. 그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찾아오셨다고요. 여기서 만들고 있으니까요라고요.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확인한 것을 전부 정리해서요. 마틴 대표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몽상가의 헛소리라고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제 역할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판단은 그들의 몫입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걸 확인했다고요. 숫자가 맞았다고요.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고서를 쓸 거라고요. 진실을 말할 거라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2008년이 생각나지 않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생각난다고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요. 그때는 서류만 봤지만 지금은 현장을 봤다고요. 사람을 봤다고요. 그래서 확신이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자력 선박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호텔방에서 며칠간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본 것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확인한 데이터들, 박준혁 부사장과 김서연 팀장에게 들은 이야기들.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원자력 선박은 가능했고 한국은 그걸 실현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라면 왜 아무도 안 하는 걸까요? 분명 현실적인 장벽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장벽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항만 거부였습니다. 원자력 선박이 완성된다 해도 항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엄청납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스리마일 섬. 원자력 사고의 역사는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죠. 항만 당국이 원자력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면 아무리 좋은 배도 쓸모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험이었습니다. 선박 운항에는 보험이 필수입니다. 사고가 나면 배상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원자력 선박에 보험을 들어줄 회사가 있을까요? 원자력 사고의 잠재적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인력이었습니다.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육상 원전에서는 수백 명의 전문가가 교대로 근무하죠. 하지만 선박은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인력을 어디서 양성할 건가요? 저는 이 문제들을 정리해서 IMO의 피터 안데르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피터는 덴마크 출신으로 IMO에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원자력 선박의 규제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다음 날 피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화상 통화를 하자고요. 시간을 맞춰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피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죠. 피터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뭘 조사하는지 들었네라고요. 원자력 선박이라며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확인하고 왔다고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요. 피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네라고요. 정치가 문제라고요. 유럽 항만들은 원자력 선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클 거라고요. 어떤 정치인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원자력 외에는 답이 없다고요. 탄소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피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가 다가 아니라네라고요. 사람들은 숫자보다 감정으로 움직인다고요. 피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기술에 대한 신뢰가 낮다네라고요. 한국이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서방 국가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요. 한국이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수출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피터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편견은 생각보다 깊었으니까요. 화상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술은 준비됐는데 세상이 준비가 안 됐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해결책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현실은 다른 건가 싶었습니다. 2008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숫자만 보고 현실을 놓쳤었죠.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피터와의 대화를 이야기했죠. 기술은 되는데 정치가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영국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이나 계속하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문제를 찾는데 능하다고요. 그런데 이번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문제점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리스크를 찾아내고 경고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들어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다고요. 내일 박준혁 부사장을 만나서 물어보겠다고요. 문제점을 다 이야기하고 그들의 대답을 듣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질문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항만 거부 문제, 보험 문제, 인력 문제, 그리고 서방의 편견 문제까지. 이 모든 걸 한국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준비했다면 이 문제들도 생각해뒀을 거라는 기대가요. 그들이 아무 대책 없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박준혁 부사장과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만났죠. 전통적인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방석에 앉아 먹는 방식이었죠. 처음 경험하는 문화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IMO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전망이 어둡다고요. 항만 거부, 보험 문제, 인력 문제.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많다고요. 박준혁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아는 문제라고요. 우리도 처음부터 그 문제들을 고민했다고요. 그리고 답을 찾았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답을 찾았다고요. 어떻게요? 박준혁 부사장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항만 거부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산항에 원자력 선박 전용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요. 일반 터미널과 분리된 특수구역이라고요. 거기서 화물을 내리고 다른 배로 옮겨 싣는 방식이라고요. 환적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요. 처음엔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워낙 커서 환적 비용은 충분히 상쇄된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항만들도 원자력 선박을 받아들일 거라고요. 돈이 되면 결국 받아들인다고요. 보험 문제도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국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요. 민간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정부가 떠안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전례가 있는 모델이라고요. 인력 문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원자력 선박 운용학과를 신설했다고요. 이미 첫 번째 학생들이 입학했다고요. 5년 후면 첫 졸업생이 나온다고요. 타이밍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이미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들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푼다고요. 안 되면 되게 만든다고요. 그게 한국 방식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서방의 편견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시아 기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박준혁 부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면 된다고요. 처음엔 의심하겠지만 실제로 안전하게 운항하는 걸 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요. 한국 기술만으로는 서방이 안 믿을 수 있으니 미국 기술과 결합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거라고요. 빌 게이츠의 이름이 붙으면 다르게 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 받아들여지게 할지까지 고민하고 있었죠. 단순한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30년 전 조선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배는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고요.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밤새 일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조금씩 품질을 올렸다고요.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따라잡았다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니 앞서게 됐다고요. 박준혁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원자력 선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처음엔 의심받겠지만 결국 증명할 거라고요. 그게 한국 조선업의 역사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준혁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쓸 거라고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걸 정리해서요. 박준혁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겠다고요. 좋은 소식 전해주기를 바란다고요.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정말 해낼 수 있겠다고요.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책도 준비했고 실행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의욕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염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호텔 로비로 나오라고 했거든요. 야마모토 켄지라는 이름의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 대형 해운사의 전략 애널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야마모토 켄지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우리를 소개해준 뒤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야마모토 켄지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준 거죠. 야마모토 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원자력 선박을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요. 저도 같은 목적으로 왔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 해운사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야마모토 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고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요. 일본 조선업이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고요. 저는 대략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밀렸다는 정도로요. 야마모토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표면적인 사실이고 내부 사정은 더 심각하다고요. 야마모토 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조선업 몰락의 역사였습니다. 90년대까지 일본은 조선업의 절대 강자였다고요. 기술력, 품질, 생산량 모두 세계 최고였죠. 한국은 그저 추격자에 불과했다고요. 하지만 일본은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요. 첫째,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요. 인건비가 싼 하청 국가 정도로만 봤다고요. 기술력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자만했다고요. 둘째, 변화를 거부했다고요. LNG 운반선이 대세가 될 때 일본은 기존 방식을 고수했다고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걸 주저했다고요. 리스크를 피하려다가 기회를 놓친 거라고요. 결과는 참담했다고요.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이 수주량에서 일본을 앞질렀고 2010년대에는 기술력에서도 추월당했다고요. 지금 일본에는 대형 상선을 만들 조선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요. 야마모토 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국도 똑같은 길을 걸었다고요. 한때 바다의 제왕이었지만 지금은 상선 한 척 제대로 못 만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야마모토 켄지가 말했습니다. 원자력 선박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요. 한국이 이 분야를 선점하면 다른 나라들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야마모토 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협력을 구하러 왔다고요.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고요.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요.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협력을 구한다고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켄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졌죠. 야마모토 켄지가 덧붙였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결국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요. 지금은 아시아 기술을 무시하지만 현실이 닥치면 달라질 거라고요. 살아남으려면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야마모토 켄지의 경고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만하면 안 됐습니다. 야마모토 켄지가 물었습니다. 영국 해운업계에 이 이야기를 전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전하겠다고요. 숨길 이유가 없다고요. 야마모토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고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저 같은 일본인이 말하면 아무도 안 믿지만 당신 같은 영국인이 말하면 다를 수 있다고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야마모토 켄지는 다음 날 도쿄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죠.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야마모토 켄지의 이야기를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강력한 경고가 될 테니까요.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만남을 이야기했죠. 일본 애널리스트가 한국에 협력을 구하러 왔다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요.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전달할 뿐이라고요. 판단은 다른 사람들이 할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한 곳을 꼭 보여주고 싶다며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었죠. 한국의 해양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박물관 정문에서 윤미경이라는 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 해양사 전공 교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부드럽지만 학자다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었죠. 윤미경 관장이 직접 박물관을 안내해줬습니다. 한국 해양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 전시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과 바다의 관계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은 고대 해양 문화였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고요. 무역, 해상 교류. 바다는 한국인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거북선 모형 앞에서 멈췄습니다. 윤미경 관장이 설명했습니다. 400여 년 전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전설적인 배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이 배로 일본 함대를 격파했다고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주장도 있다고요. 저는 거북선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적의 화살과 총탄을 막는 지붕, 숨겨진 대포, 기동성을 높이는 노. 모든 요소가 전투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죠. 윤미경 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인에게 바다는 방어선이자 생명선이라고요.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교훈이 역사에 새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인은 바다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음 전시실은 근대 해양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국의 해양력은 거의 파괴됐다고요. 해방 후에는 배 한 척 제대로 없었다고요. 그 폐허에서 다시 시작했다고요.
조선업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 거제도의 황량한 바닷가. 그곳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짓겠다던 한국인들. 당시 세계는 비웃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고요. 윤미경 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라고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원자력 선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마지막 전시실은 미래해양이었습니다. 원자력 선박, 자율운항 선박, 해양도시. 한국이 꿈꾸는 미래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청사진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라면 현실로 만들 것 같았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윤미경 관장과 차를 마셨습니다. 관장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느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다고요. 한국을 낮춰봤던 제 자신이요. 윤미경 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요. 중요한 건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라고요. 깨닫고도 바꾸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영국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완성해서 회사에 제출할 거라고요. 아내는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딸 에밀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죠. 에밀리는 환경단체 활동을 하면서 늘 해운업을 비판해왔습니다. 아빠 회사는 환경 파괴범이라고요. 저는 에밀리에게 원자력 선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30년간 운항하는 배. 탄소 배출 제로. 에밀리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냐고요. 사진과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거제 조선소, 원자력 연구원, 박물관. 제가 직접 보고 온 것들이었죠.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대단하다고요.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 게 없다고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아빠 힘내라고요. 처음으로 아빠 일이 자랑스럽다고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배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바다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봤습니다. 원자력 선박이 누비는 미래의 바다를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마틴 대표가 뭐라고 하든 이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든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할 것이었습니다. 그게 애널리스트로서의 제 의무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얼굴을 보니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거든요. 한국에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아내가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져다 줬지만 거의 손대지 못했죠.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우위.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기술적 분석, 경제성 검토, 규제 현황, 한국 방문 보고, 그리고 결론과 제안.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원자력 선박은 해운업의 미래이며 한국이 이 분야를 선점할 것이다. 영국 해운업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마틴 헤이워드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니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이사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겠다고요.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으니까요. 목요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08년의 악몽이 또 찾아왔거든요. 그때의 발표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시장 전망을 이야기했던 저.
몇 달 후 모든 게 무너졌던 기억. 동료들의 차가운 눈빛. 상사의 질책. 땀에 젖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없는지, 과장한 게 없는지요.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잠이 안 오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8년 생각이 난다고요. 무섭다고요.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요. 그때는 서류만 봤지만 지금은 현장을 봤다고요. 사람을 만났다고요. 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가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요. 이사회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라고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러면 잃을 게 없는 거 아니냐고요. 실패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면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맞으면 모든 게 바뀐다고요. 회사도 업계도 당신 경력도요.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요. 항상 곁에 있어줘서요. 아내는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당신을 믿는다고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2008년 이후로 피해왔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발표하는 순간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준비됐고, 더 확실했고, 더 절실했습니다. 아내가 출근길에 저를 안아줬습니다. 행운을 빈다고요. 당신이 옳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을 가라앉히려고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혁 부사장, 김서연 팀장, 이동훈 소장, 최민재 엔지니어. 그들의 확신에 찬 눈빛이요. 그들은 해낼 거였습니다. 저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숫자가 가리키는 대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6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틴 헤이워드 대표가 상석에 있었고 양옆으로 재무이사, 운영이사, 기술이사 등이 자리하고 있었죠.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틴 대표가 말했습니다. 톰슨 씨, 긴급하게 보고할 게 있다고 했는데 시작하시오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의 현황과 전망. 마틴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원자력이냐고요. 한국 관광 잘 다녀왔나 보군이라고요. 몇몇 이사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부분은 해운업의 현실이었습니다. IMO 2050 넷제로 규제, 탄소세 폭탄, 기존 대안들의 한계. 숫자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제가 정리한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두 번째 부분은 원자력 선박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 MSR 기술, 30년 무연료 운항.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확인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보여준 검증된 수치들이었죠. 기술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온 거냐고요? 신뢰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이고 동료 평가를 거친 데이터라고요. 제가 직접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서 확인했다고요. 세 번째 부분은 한국의 역량이었습니다. 조선 능력과 원전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국가.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프로젝트 현황. 거제 조선소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었죠.
기존 선박과 원자력 선박의 30년 총 소요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연료비, 탄소세, 유지보수비, 화물 수익. 모든 변수를 넣고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원자력 선박이 기존 선박보다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2030년 이후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2040년에는 기존 선박으로는 수익을 내기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숫자를 곱씹고 있었죠. 마틴 대표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결론과 제언이었습니다. 원자력 선박은 해운업의 미래다. 한국이 이 분야를 선점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저는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틴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상적인 분석이다라고요.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첫째, 원자력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시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둘째,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다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첫째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전용 터미널과 환적 시스템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항만도 받아들일 거라고요. 둘째 문제는 미국 테라파워와의 협력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요.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라고요. 마틴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빌 게이츠라고요. 그 사람이 뭘 안다고요. 소프트웨어나 만들던 사람 아니냐고요. 그때 재무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테라파워가 HD 현대와 협력한다는 건 처음 듣는데요. 공식 발표가 있었나요?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확인한 정보라고요. 조만간 발표될 거라고요. 마틴 대표가 책상을 쳤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이사회를 소집한 거냐고요. 무책임하다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논리로는 이기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밀리고 있었죠. 마틴 대표는 이미 LNG와 암모니아의 대규모 투자를 밀어붙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맞으면 그의 판단이 틀렸다는 뜻이었죠. 그가 쉽게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그때 기술이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의 중이라 꺼려했지만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마디를 나누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술이사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방금 뉴스가 떴다고요. 미국 테라파워가 HD 현대와 원자력 선박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요. 빌 게이츠 재단이 초기 투자금 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마틴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죠. 뉴스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이 테라파워와 HD 현대의 협력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이사가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원자력 선박은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며 한국의 조선 역량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인프라다라고요. 마틴 대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죠. 자네가 이걸 미리 알고 있었나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 발표 전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방향은 알고 있었다고요.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정보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사회를 요청한 거라고요. 운영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이 뉴스가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야 한다고요. 경쟁사들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는 뒤처질 거라고요. 기술이사도 동의했습니다. 톰슨 씨 분석이 맞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요.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 잡아야 한다고요. 마틴 대표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요. 주주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요. 재무이사가 반박했습니다. 주주들은 수익을 원한다고요.
30%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요. 오히려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비판받을 거라고요.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죠.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사실을 전달했고 판단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30분간의 토론 끝에 마틴 대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톰슨 씨의 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 측과의 접촉을 타진해보겠다고요. 정식 파트너십 논의는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첫 발을 뗀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회의실을 나오자 동료 제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작이라고요. 제임스는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잘했다고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었죠. 뉴스 보셨습니까? 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회 한복판에서 봤다고요. 박준혁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군요. 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요. 한국에서 기다리겠다고요. 좋은 소식 전해달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뭔가 큰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해냈다고요. 정말 해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 하지만 첫 고비는 넘겼다고요. 딸 에밀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발표했다고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요. 에밀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라고요. 짧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 없이요. 2008년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빠졌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 측과 연락을 주고받고 내부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마틴 대표도 조금씩 태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중했지만 더 이상 조롱하지는 않았죠. 한 달 후 두 번째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HD현대와의 파트너십 논의가 안건이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협력 모델, 투자 규모, 예상 수익, 모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다수였습니다. HD현대와 공식 협력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제가 협상팀 자문으로 참여하기로 했죠. 다시 한국에 갈 이유가 생긴 겁니다. 협상팀 자문으로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휴가가 아니라 공식 출장이었습니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요. 런던에서 인천까지 비행기 좌석도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HD현대 본사에서 공식 미팅이 열렸습니다. 양측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저는 우리 측 기술 자문으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측 모두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HD현대는 유럽 시장 진출을 원했고 우리 회사는 원자력 선박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였죠.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지분 구조, 기술 공유 범위, 수익 배분.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사항은 실무진이 조율하기로 했죠. 중요한 건 양측 최고 경영진이 협력에 합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팅 후 박준혁 부사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고요. 영국 애널리스트가 뭘 알겠느냐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숫자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처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박준혁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왔기 때문이라고요. 서류만 보내는 사람은 많지만 직접 확인하러 오는 사람은 드물다고요. 협상이 마무리된 후 저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거제 조선소를 다시 방문했죠. 이동훈 소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보다 더 환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이동훈 소장이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많다고요. 원자력 선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요.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정말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테라파워 HD 현대 발표 이후 여러 해운사들이 문의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일본, 독일, 노르웨이, 그리스 모두가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거죠. 야마모토 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해운사도 한국과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요.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죠.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협력해야 살아남는다. 그 말이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반겼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요. 영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정부 지원도 늘었다고요. 연구 예산이 2배로 증가했다고요. 김서연 팀장이 물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물었던 질문 기억하느냐고요. 숫자가 거짓말을 하느냐고 물었던 거요. 저는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웃었습니다. 숫자가 답을 줬죠라고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부산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지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역할은 작았지만 큰 변화의 일부가 된 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잘 지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다고요. 정말 좋다고요. 아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다고요. 예전에 당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 하지만 방향은 맞다고요.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 동전이었죠. 바다에 던졌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HD 현대와 우리 회사의 합작법인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세계 최초 상업용 원자력 컨테이너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합작법인의 유럽 지역 자문으로 발령받아 서울에 상주하게 됐습니다. 아내도 함께 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죠. 한국어는 영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였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조차 발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가르쳐줬고 실수에도 웃어넘겼죠. 박준혁 부사장과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죠. 박준혁 부사장은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박준혁 부사장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라는 한국 술이었습니다. 도수가 꽤 높았지만 부드럽게 넘어갔죠. 박준혁 부사장이 취기가 오르자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를요. 젊었을 때 일본 조선소에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요. 그때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을 무시했다고요. 당신 나라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고.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남았다고요. 그래서 결심했다고요. 언젠가 그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오게 만들겠다고. 30년이 걸렸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한스 밀러 같은 독일 임원이 한국에 배우러 오고 당신 같은 영국 전문가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낮춰봤으니까요. 박준혁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고요. 원자력 선박이 바다를 누비면 아무도 무시 못할 거라고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설계 단계가 완료되고 시제품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특수구역에 원자로 조립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취재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도 바빴습니다. 유럽 파트너들과의 연락,
규제 당국과의 협의, 투자자 미팅. 영국에 있을 때보다 몇 배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아내 엘리자베스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음식, 문화,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와 함께 경주를 여행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수도였던 곳이죠. 1000년이 넘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봤습니다. 첨성대라는 고대 천문대도 구경했고요.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린다고요. 그 균형이 놀랍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거북선을 만들던 나라가 원자력 선박을 만드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딸 에밀리가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일주일간 함께 시간을 보냈죠. 에밀리를 거제 조선소에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들을 보여줬습니다. 에밀리는 압도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왜 이 일에 열정적인지 알겠다고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 말이 기뻤습니다. 딸이 제 일을 이해해주다니요. 에밀리는 환경운동가였습니다. 그런 딸이 이 프로젝트를 인정해줬다는 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선박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환경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에밀리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빠, 계속 힘내라고요.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딸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 컨테이너선의 기공식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공식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틴 헤이워드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원자력 선박을 몽상가의 환상이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이요. 하지만 공식 일정이 잡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틴 대표를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예전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셨다고요. 마틴 대표가 말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요. 서류로만 보면 감이 안 와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거제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마틴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자네를 무시했던 거 미안하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마틴 대표 입에서 사과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마틴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다고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고요. 우리 회사 주가가 발표 후 30% 올랐다고요. 이사들도 모두 자네를 칭찬한다고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전달한 것뿐이라고요. 결정은 이사회가 했다고요. 마틴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자네가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다고요. 거제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마틴 대표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으니까요. 조선소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마틴 대표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어린 눈빛이었는데 거대한 도크와 정교한 설비를 보면서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죠. 원자로 조립시설에서는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투어를 마친 후 마틴 대표가 박준혁 부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대단하다고요. 솔직히 놀랐다고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와 수준이라고요. 박준혁 부사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결과라고요. 저녁에는 양측 임원들이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 차려졌고 소주와 맥주가 오갔죠. 마틴 대표도 소주를 맛보더니 의외로 좋다며 몇 잔을 비웠습니다. 만찬 도중에 마틴 대표가 일어나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오판을 인정한다고요. 원자력 선박에 회의적이었던 건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이 파트너십을 성공시키겠다고요.
박준혁 부사장도 화답했습니다. 환영한다고요. 좋은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요. 앞으로 함께 역사를 만들자고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터 안데르센도 있었습니다. IMO 규제 담당관이었죠. 처음에 원자력 선박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요. 그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건 IMO의 원자력 선박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서였습니다. 피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부정적인 말을 하려나 싶어서요. 하지만 피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요. 아시아 기술에 편견이 있었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고요. 누구나 처음엔 의심한다고요. 중요한 건 바뀌려는 의지라고요.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러 왔다고요. 이 기술이 안전하게 보급되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요.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마틴 대표의 반대, 피터의 회의, 업계의 의심.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현실이 보여줬으니까요. 야마모토 켄지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해운사들도 한국과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한스 밀러는 독일 한국 기술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됐다고요.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박준혁 부사장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었다고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배가 바다에 뜨는 날이라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오늘은 그저 한 단계를 넘은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역사는 원자력 선박이 실제로 운항할 때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날을 향해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기공식 날이 밝았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특별 도크에서 세계 최초 상업용 원자력 컨테이너선의 건조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취재진이 몰려왔습니다. 각국 해운사 임원들, 정부 관계자들, 학계 전문가들. 수천 명이 모인 거대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도 옆에 있었고요. 마틴 대표, 박준혁 부사장, 김서연 팀장, 이동훈 소장. 지난 1년간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원자력 선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이라고요. 한국이 그 미래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요. 다음은 HD현대 회장의 연설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황량한 바닷가에서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짓겠다던 꿈이 오늘 또 한 번 결실을 맺는다고요. 원자력 선박은 그 꿈의 연장선이라고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외국인 대표로 짧은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지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했습니다. 숫자는 답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답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낮춰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박준혁 부사장님은 저에게 숫자의 힘을 다시 믿게 해주셨습니다. 김서연 팀장님은 과학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동훈 소장님은 기술자의 자부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의 모든 분들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바다를 분석했지만 한국에서 바다를 이해했습니다. 바다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선소를 만든 사람들, 배를 건조하는 기술자들, 미래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 그들의 이야기가 바다의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원자력 선박은 그 역사의 새로운 장입니다. 저는 이 역사의 일부가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했다고요. 정말 잘했다고요. 기공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강철판이 크레인에 매달려 도크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용접이 시작됐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잠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조선소 구석의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름을 태우는 배들이지만 몇 년 후면 원자력 선박이 저 바다를 누빌 것입니다. 이동훈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군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생각하고 싶어서요라고요. 이동훈 소장이 옆에 섰습니다. 저도 가끔 여기 와요라고요. 40년 전 처음 이 조선소에 왔을 때가 생각나서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죠.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라고요. 40년이면 긴 시간인데요. 이동훈 소장은 웃었습니다. 힘들었죠? 라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하지만 결국 해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동훈 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라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8년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그 실패가 저를 얼마나 오래 짓눌렀는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상처를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동훈 소장과 함께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저녁 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상업용 원자력 컨테이너선의 진수식입니다. 거제 조선소 도크에서 완성된 배가 처음으로 바다에 띄워지는 날이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백발이 됐고 주름도 깊어졌죠. 하지만 마음은 20년 전보다 젊었습니다. 매일 아침 의욕적으로 일어났고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와 딸 에밀리가 함께 왔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33이 됐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습니다. 제 손녀 소피가 5살이었죠. 3대가 함께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러 온 거였습니다. 손녀 소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게 할아버지가 만든 배야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만든 게 아니야.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어.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도와줬단다. 소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 어디야라고요. 저는 손녀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야. 배를 정말 잘 만드는 나라지.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완성된 원자력 컨테이너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50m 길이의 2만 톤급의 거대한 배였습니다. 하지만 연료 탱크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소형 원자로가 심장처럼 배 안에 자리하고 있었죠. 배의 이름은 서해호였습니다. 한국 서해의 이름을 딴 거죠. 박준혁 부사장이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의 바다에서 세계의 바다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요.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 HD현대 회장, 테라파워 대표 모두가 이 순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저도 연설 요청을 받았지만 사양했습니다. 오늘은 제 날이 아니라 한국의 날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진수 순간이 왔습니다. 와인병이 뱃머리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브라스밴드가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서해호가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평생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2008년의 실패, 10여 년간의 방황, 한국에서의 깨달음.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라고요. 정말 해냈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해냈어요라고요. 박준혁 부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 배가 첫 항해를 마치면 주문이 쏟아질 거라고요. 세계 해운 역사가 바뀌는 거라고요. 저는 박준혁 부사장과 악수했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다고요. 박준혁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더 오래 걸렸을 거라고요. 고맙다고요. 진수식 후 연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김서연 팀장은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됐습니다.
이동훈 소장은 은퇴했지만 오늘을 위해 왔다고요. 최민재 엔지니어는 차세대 원자력 선박 설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켄지도 왔습니다. 일본 해운업계 대표로요. 한스 밀러도 왔습니다. 독일 조선업 협회장으로요. 한때 경쟁자이거나 회의론자였던 그들이 오늘은 축하객으로 온 거죠. 마틴 헤이워드 대표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라고요. 내 생애 최고의 결정은 자네 말을 듣기로 한 거야 라고요. 연회가 끝나고 저는 손녀 소피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저 멀리 서해우가 조명을 받으며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소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가 기름을 안 쓴다고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기름 한 방울 안 써도 되라고요. 소피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법이야 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마법이 아니야. 과학이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땀이야 라고요. 소피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너도 커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할아버지처럼, 아니 할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강자의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죠. 이제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반세기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 하지만 지금은 바다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저는 그 역사의 한 조각이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서해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배가 곧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 30년을 항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손녀를 안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김서연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바꾸고 있었습니다.